지금부터 딜사이트 K-뷰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K-뷰티 넥스트 웨이브를 잡아라 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이곳에는 K-뷰티 산업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히 유익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연사분들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고 또 업계 리더분들과 직접 교류하실 수 있는 장까지 마련을 했으니까요. 한국의 뷰티 산업이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지금 이 넥스트 웨이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많은 전략과 인사이트 나눠보시고요. 또 이후에 마련된 미덥 시간이 있습니다. 미덥 시간 통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협업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주최한 딜사이트 미디어 이승우 의장님의 개회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딜사이트 미디어 이사회 의장 이승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K-뷰티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연결돼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첫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K-뷰티 산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유명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제품을 찾는 경로가 다양화되고 완전히 다른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와 같은 쇼폼 콘텐츠가 구매를 결정짓고 커뮤니티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브랜드의 인지도보다 더 좋은 결정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브랜드사들은 이제 제품력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브랜딩, 데이터 활용 능력, 글로벌 운영 역량까지 동시에 갖춰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투자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출 성장률과 성과 중심으로 브랜드를 바라봤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브랜드의 팬덤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 플랫폼 적응력까지 훨씬 입체적인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브랜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브랜드 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오늘의 행사가 기획됐습니다. 딜사이트는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로서 그동안 새로운 연결의 역할을 고민해 왔습니다. 플랫폼이 유망 브랜드를 발견하고 브랜드가 투자자를 만나 성장의 기회를 얻으며 투자자가 현장의 인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순환 구조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뉴커머스, 뉴 마켓플레이스, 뉴 섹터, 인베스터, AI 마케팅 등 5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연 이후에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교류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와 협업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 그리고 글로벌 K-뷰티의 다음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딜사이트도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강연자로 나서주신 박상협 틱톡 이커머스 클라이언트 대표님과 노정균 코스맥스 전략 마케팅 팀장님, 그리고 최윤석 클래시스 대표님, 안형수 글렌우드 크레딧 이사님, 김진희 디슬럽트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중에도 자리를 참석해 주신 많은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틱톡 코리아에서 이커머스 클라이언트 파트너로 있는 박상협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틱톡샵 관련돼서 되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입점 관련해서 입점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점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항상 처음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틱톡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틱톡샵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찾아왔지만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의 분들은 틱톡샵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틱톡샵
되게 폐쇄적인 커머스고요. 해당 국가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틱톡샵을 하시면서도 틱톡샵을 한 번도 들어가 보시지 않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틱톡샵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질문이 틱톡샵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입니다. 틱톡샵에 대해서 이제 아신 분들이 틱톡샵을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곳인데 틱톡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대부분 저희 미국에 지금 미국에 뷰티로 진출을 했는데 아마존에서 잘하고 있고요. 틱톡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들 틱톡샵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들이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틱톡샵, What is 틱톡샵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틱톡샵에 대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고 틱톡샵은 커머스 채널이 아니고 마케팅 채널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지금 잘 팔 수 있는 마케팅 채널, 그 유통 채널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하실 이유가 없으시고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한 채널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비싼 채널이고요. 되게 지난 1년 사이에도 많이 경쟁이 심화돼서 거의 요즘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백만 불로는 이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도 말씀하시는 되게 어려운 채널이에요. 그래서 틱톡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왜 틱톡샵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나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그러면은 틱톡샵을 원하시나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얘기하세요.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틱톡샵 저희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돈 되게 많이 준비됐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성장을 갖춰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고 나서 연락두절이 되십니다. 연락두절이 되시고요. 일부 분들은 오히려 한 10%의 분들은 저희는 아직 틱톡샵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존 하고 있는 거 더 열심히 하고 그러고서 오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더 잘 하세요. 정확히 틱톡샵을 이해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폐쇄적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틱톡샵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틱톡샵은 발견 기반의 이커머스예요. 그래서 원래 틱톡이라는 채널 자체가 발견 기반의 소셜 플랫폼이었는데 이거를 접목해서 이커머스까지 만든 곳이고 여기에서 제품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신생 브랜드들도 발견되기가 되게 좋은 구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채널입니다. 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스크린샷으로 조금 가져왔는데 틱톡샵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발견할 수 있는 구조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쇼퍼블 비디오, 샵 페이지, 라이브 쇼핑, 샵 탭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틱톡 앱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앱이 있는 게 아니고 틱톡에 들어갔을 때 모든 소비자들, 모든 유저들이 요 화면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 매출의 한 7, 80%는 쇼퍼블 비디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쇼퍼블 비디오에 여기 주황 색깔 카트가 있는데 주황 색깔 카트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 인앱 결제로 넘어가서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커머스가 되어 있는 거고 클릭 몇 번으로 바로 구매까지도 본인이 봤었던 영상의 제품을 구매까지도 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요즘 K뷰티들 틱톡샵 되게 다 하려고 하시는데 K뷰티가 이제 틱톡샵에 입점한 브랜드가 작년에 한 45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입점 브랜드들도 많이 늘었고 그 입점 브랜드들의 이제 GMV도 총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하시려고 하고요. 저희도 틱톡샵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잘한 브랜드들이 다른 국가들로 틱톡샵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 파란 색깔 체크해 놓은 곳들이 이제 2025년에 열은 국가들인데 2026년에는 아직 추가로 열은 국가는 없지만 더 많은 국가들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틱톡샵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구조랑 이제 어필리에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틱톡샵 제가 아까 그 사회자분이 제가 T5 등급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로 4개월 만에 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틱톡샵은 저희는 모든 거를 이제 돈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틱톡샵에서는 그 셀러의 등급을 매출 규모, 지난 30일간의 매출 규모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T1부터 T5까지. 그래서 T3가 6만 5천 불 월 매출을 한 곳, 그리고 이제 T5가 60만 불 이상 매출을 한 곳을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T3가 되기 전에는 틱톡샵을 시작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T1이랑 T2는 틱톡샵에 가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틱톡샵에 가입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떤 채널인지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T3부터 이제 틱톡샵을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틱톡샵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곳이고, 우리 브랜드가 이 틱톡샵 생태계에서 존재감이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바로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을 갖춰놔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라든지 제품이라는 게 있고 나서 이제 우수한 인력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이제 T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3가 65,000불, 그리고 T5가 60만 불인데, 되게 잘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T3까지 2개월, 3개월 만에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T5까지 그 다음 한 달, 두 달 만에도 가세요. 이게 사실 65,000불, 60만 불이면 거의 10배의 차이고 1억, 10억 정도의 매출인데, 그거를 정말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할 때 3개월 내에 T3를 가시고 그 다음 3개월 내에 T5 가는 걸 목표로 잡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숫자만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처음 가자마자 이걸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필리에이트라는 구조가 틱톡샵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틱톡샵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어필리에이트 때문이에요. 어필리에이트라 하면 어필리에이트 크리에이터를 지칭하는 건데요. 이 크리에이터들이 저희 브랜드들의 영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5년에 탑 7 브랜드의 일평균 어필리에이트 콘텐츠 수, 그래서 그 브랜드의 영상이 400개 이상, 이게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인데요. 이게 2025년 모든 미국 브랜드 포함이고요. 탑 7 K 브랜드로 봤을 때 지난 3월, 이번 3월에 1,400개 이상의 영상이 하루에 올라오더라고요. 그 규모의 경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틱톡샵이고, 저희가 사실 인플루언서 시딩 해보고 그러면은 정말 영상 하나하나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협업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근데 일반 소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영상을 하루에 1,000건 이상씩, 그리고 제가 K 브랜드들 3월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50건 정도가 하루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탑 7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고 모든 브랜드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50개 정도씩 되게 부스팅이 되고 있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필리에이트들과 협업하는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할 수 있게 틱톡샵에 가입을 하시면 어필리에이트 센터에도 같이 가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크게 보면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어필리에이트들에게 영상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픈 플랜이라고 해서, 저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고요, 이런 제품을 팔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의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샘플 요청하시면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픈 플랜이고요. 타겟 플랜은 모든 크리에이터의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인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에이터랑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던 거를 조금 더 이제 크리에이터 핏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들은 주황 색깔 카트가 붙고요. 이 카트에서 구매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백단해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팔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제품은 이런 영상들이 잘 팔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이제 오픈 플랜이나 타겟 플랜에서 우리 브랜드의 제품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야 잘 팔립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어필리에이트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어필리에이트는 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주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팔리는 거에 K뷰티 기준 한 15에서 20%를 커미션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필리에이트는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올린 걸로 팔리면은 본인들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샵을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보다도 어필리에이트이 저희의 소비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 브랜드가 유명세가 타면은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거 전에 유명세가 타면 더 많은 어필리에이트들이 영상을 올려주고요, 유명세가 타면 더 좋은 양질의 어필리에이트들이 영상을 올려줍니다. 돈으로 어필리에이트들도 티어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L3 이상이 월 25,000불 이상을 틱톡샵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 아까 10%의 커미션을 받으면 2,500불을 월에 버시는 거고, 20%의 커미션이면 5,000불을 버시는 거죠. 사실상 직업 어필리에이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L3 이상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영상의 수가 한 10%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만드는 영상의 매출이 한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영상을 만들어내느냐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 L3 이상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최근 30일에 몇 개 브랜드에 잘 팔리는 영상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저희의 제품들을 쓰면서 이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 이 제품을 썼을 때 이런 점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라는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한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들이 최근 30일 동안 30만 불, 25만 불, 30만 불, 25만 불, 25만 불의 GMV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들은 그만큼의 커미션을 받았을 거고, 이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게 수없이 많이 똑같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써놨는데, 아까 그 크리에이터들이 72개, 75개, 138개 영상을 30일 동안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뭐 메디큐브의 제품만 올리고, 뭐 라카의 제품만 올리고, 닥터멜락신의 제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K뷰티 브랜드들의 제품을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건씩 올리고 있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다작하시는 분들은 300개, 400개 영상들도 한 달에 올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T3에서 T5 가는 게 가능해지는 게, 저희 제품이 잘 팔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상을 올려주고요. 그러면 질 좋은 영상들이 나오고 갑자기 영상의 숫자가 확 올라가더니 매출이 올라갑니다. 매출이 갑자기 터지는 영상이 하나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매출의 한 80%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30만 불의 매출이 나온 거, 그런 거가 하나가 나오면 커뮤니티에서 이 제품으로 영상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대라고 돌고요. 그러고 나면 한 1, 2주 후에 영상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모멘텀을 타고 나면은 이제 매출 나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걱정하는 건 재고입니다. 갑자기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하루 만에 10배, 20배, 30배가 팔릴 수 있는 곳이 틱톡샵입니다. 틱톡샵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커머스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아마존 하고 있으니까, 자사몰 하고 있으니까 틱톡샵에서 매출 조금 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은 틱톡샵을 했을 때 틱톡샵에서 매출이 나오지만 그 수많은 영상들이 거기서 구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존의 매출이 늘어나고요. 결국 하는 이유는 우리는 틱톡샵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을 해서 다른 채널에서 판매를 더 하자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의 이제 얼타나 세포라나 이제 타겟 이런 곳들에 입점을 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뭐 타겟이나 월마트, 세포라 바이어들이 틱톡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입점 제한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틱톡샵을 해서 오프라인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이랑,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아마존 하고 있으니까 틱톡샵에서 조금 더 매출을 더 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의 전략도 달라지고요.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투자금도 되게 달라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저희가 규모가 있는 샵이 돼야지 어필리에이트들도 일을 해주고, 이 모든 게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필리에이트들이 지난 30일 동안 얼마를 팔았는지 어필리에이트 센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 어필리에이트들도 이 샵이 지난 30일 동안 얼마를 팔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매치메이킹이죠. 저희가 큐레이터들한테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수많은 브랜드들이 요청을 할 거고 답장도 안 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근데 잘 파는 브랜드가 연락을 했을 때는 답장도 잘 오고요. 영상도 만들어주고, 제품을 보내지 않아도 본인의 집에 있는 걸로 영상을 만들고요. 세럼 하나 사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영상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보내지 않아도 팔 수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영상을 만드는 게 어필리에이트고, 요 생태계를 이해하고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커머스로 접근하는 브랜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에이스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어솔트먼트 제품, 컨텐츠,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인파워먼트, 결국은 이제 광고로 그걸 얼마큼 노출시키냐인데, 수많은 영상들을 만들어낸 거를 이제 광고로 노출을 이제 시키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컨텐츠랑 인파워먼트는 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영상을 많이 노출시키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엑스터널 세일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샵을 접근할 때 저는 사실 광고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브랜드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어느 타임라인으로 오프라인 입점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존에서 매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를 물어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틱톡샵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아마존을 더 집중하고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틱톡샵 같은 경우 되게 어려운 채널인데, 모든 K뷰티 브랜드들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 브랜드가 그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발견이 되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지금 K뷰티 열풍에서 커머스가 아닌 마케팅 채널로서 접근을 한다면 틱톡샵은 활용하기 되게 좋은 채널인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에서 해외 고객사들 위주로 전략 마케팅 팀을 이끌고 있는 전략 마케팅 팀장 노정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소비자 심리 전환과 롱제비티 그리고 웰니스에서의 뷰티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관세청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라 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핵심만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기준의 자료인데요. 작년 기준 글로벌 뷰티 시장의 규모는 728조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3년간의 성장률은 약 5.6%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었고요. 그중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불변의 1위 시장 역시 미국입니다. 지금 148조의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각각 2위, 3위, 9위 시장인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스킨케어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스킨케어 시장이 31% 정도, 32%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상회하는 스킨케어 시장을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미국 시장을 잠깐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스킨케어가 지금 약 25% 정도인데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베스와 향수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K뷰티 하는데 실제로 수출 실적은 어땠는지에 대한 장표입니다. 올해 26년도에 4월까지의 누계로 K뷰티 수출 현황을 지금 장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년 대비 12%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올해 4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24% 성장으로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이 수출 40% 증가를 하면서 저희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가장 큰 수출 유형은 스킨케어로 지금 38%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들은 사실은 전체 수출액 규모로 보시자면 약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요.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시장은 영국 그리고 폴란드 성장률을 보시면은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키워드일 거예요. 그래서 론제비티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도화된 고기능의 스킨케어 제품이지만 조금 더 세포 단위까지도 저희가 좀 미리 노화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과연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그런 개념적인 부분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면 2020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 겪어보지 못했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으로 또 막 많은 부분들이 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민감성 피부에 대한 약간 고민을 호소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도 가중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유로모니터에서 발행했던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젠지 세대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포함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로 지금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건강, 안전,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심해지던 시기에 대두되었던 트렌드 키워드가 바로 홀리스틱 웰빙입니다. 그냥 웰빙이 아니고 정말 포괄적인 전체의 웰빙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격리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동, 피부 관리, 명상 등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안해도 내 스스로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나만의 리추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즈음부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인센스라고 향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멘탈 케어를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문제라면 문제랄까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이후에도 미국 내 사회적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는 사람들의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는 24년, 25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과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올해 5월 8일, 그러니까 불과 몇 주 전이죠.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개한 설문에 따르면 194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웰니스 카테고리는 여전히 지출 확대 의향이 유지되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좌측에 보시면 화면에 2년 전인 2024년의 시기에는 고물가와 생활비 압박을 가장 크게 체감했었고, 이 시기의 소비 키워드는 절약, 가격 효율, 가성비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소비자 관심은 단순 가격 부담을 넘어서 경제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 영역으로 확장되어 소비자들은 이제 스트레스 회복, 멘탈 케어, 수면, 셀프 케어 같은 웰니스 영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이 웰니스, 론제비티 같은 키워드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웰니스는 단순 트렌드를 넘어서 우선순위 소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일한 미시간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84%가 웰니스를 삶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응답했고요. 닐슨 조사에서도 웰니스는 유일하게 지출 확대 의향이 유지되는 카테고리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 소비자는 외식, 패션, 기타 소비는 줄이더라도 건강, 웰니스, 자기관리 영역만큼은 소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 가능한 영역에 집중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웰니스라는 메가 트렌드, 그리고 미국 소비자의 심리 변화가 스킨케어 시장, 또 전체적인 뷰티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과 피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소비자들이 운동, 수면, 식단, 멘탈 케어처럼 스스로 관리 가능한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피부 역시 단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텔에 따르면 전체 페이셜 스킨케어 사용자 중 약 61%는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하여 피부 상태가 악화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질문은, 그래서 실제로 미국 소비자 피부 고민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라고 물어보시겠죠?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피부 고민을 인식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름 제거, 리프팅, 미백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 중심의 접근이었다면, 최근에는 피부 회복력, 장벽 강화, 염증 관리, 마이크로바이옴, 스트레스 회복처럼 보다 생물학적, 기능적 관점으로 피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나름 핵심이라고 생각할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런제비티란 단순히 저속노화 스킨케어 기작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며 그의 영향을 받은 뷰티 관점이라고 보심이 맞겠습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간혹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생각도 일부분 들기는 합니다. 그럼 과연 미국 시장에서는 이 런제비티 키워드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더 공감이 가능한 언어 전략의 선택입니다. 돌고 도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제품에 적용되어 마케팅되는 예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한 언어로 보통 이제 콜라겐 뱅킹, 장벽 보존, 초기 노화 예방과 같은 키워드들을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보통 인디 브랜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근으로 지금 화면에 일부 제품들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 보여드리자면 과학적인 접근으로 한국 스킨케어와 조금 더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실제로 민텔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85%가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NAD, PDRN 등 바이오테크를 기반으로 노화의 근본 원인부터 타겟팅하는 예방 중시 관점의 스킨 런제비티 클레임 및 독점 기술 원료 기반 나래티브를 진행하는 브랜드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영역으로 소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글로벌사들과 그 브랜드들 위주로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다고 느낄지언정 미국 시장 내 관심은 확실히 증가하는 것이 스페이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NYSCC의 서플라이어스 데이에서 최초로 K-뷰티 이머시브라는 유료 세션이 생성이 되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도 이제 코스맥스도 이제 이 연사 중 하나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저희에게 요청 주셨던 키워드가 NAD 플러스 PDRN 엑소좀, 스피큘 등 K-뷰티에서부터 시작된 약간 바이럴한 그런 효능 성분들에 대한 주제를 요청을 주셨고요. 실제로 NAD 플러스 그리고 PDRN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뜨거운 질의응답이 오고 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메이크업에서의 스키니피케이션, 다시 말해 고효능 스킨케어 기능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상 수치로 증명하는 스키니피케이션 2.0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트렌드는 소량의 스킨케어 성분과 저자극 임상만 진행되었던 이전의 스키니피케이션 1.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서 이 1.0에서 단기 임상을 통해 측정 가능한 피부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적용 예시로는 스킨케어 성분이 포함된 스킨 틴트, 세럼 컨실러 등의 제품들이 있으면 특히 미국 틱톡에서의 인기 상승폭이 전년 대비 약 230% 증가로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틱톡에서의 연관 해시태그를 보면 트리트먼트를 연상하게 하는 트리트, 그리고 안타에이징, 랩 테스팅, 스킨 베네피츠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의 제품은 YSC 뷰티의 와이드 웨이크라는 제품으로 현재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K-뷰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테고리죠. 바로 선케어입니다. OTC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마존에서 굉장히 바이럴했던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그 모멘텀을 좀 잃는 약간 좀 아픔이 있었기는 했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의 선케어 제품들이 미국 시장의 전반에서의 소비자들에게 사용감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다는 점입니다. OTC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허들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느꼈는데요. 바로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까 오는 그런 페인 포인트입니다. 미네랄 선스크린이라고 부르는 무기자차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백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탁감을 저희는 톤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톤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니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흑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라틴 계열처럼 조금 다소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백탁감은 제품을 기피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용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미국 선케어 소비자 중 약 35%는 백탁 없는 투명한 포뮬러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NYSCC 서플라이어스 데이에서도 다수의 원료사들이 새로운 이노베이션으로 SPF를 조금 더 투명하게, 조금 더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들고 온 것을 저희가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뭐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거의 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OTC에서 새로운 성분을 지금 허가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BEMT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런 새로운 성분의 공식적인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 심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참고로 코스맥스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처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 비하면 아직도 일상적으로 선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케어를 위한 선케어 제품보다는 SPF 기능을 포함한 퍼스널 케어 제품의 사용 경험에서 이게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화면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8%의 미국 성인분들이 SPF 기능이 추가가 된 퍼스널 케어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SPF 기능이 포함된 스킨 틴트,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부터 이제 SPF가 들어간 립밤, 틴티드 립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제품 구성과는 조금 다른 다양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마 최근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헤어 케어가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얼타뷰티에서는 이제 한국 헤어케어 브랜드를 연초에 13개를 추가로 유치를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소비자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미국의 헤어케어 시장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종과 그에 따른 모질의 차이로 굉장히 세분화된 제품과 브랜드 포트폴리오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포용성을 중심으로 마케팅되고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 메이크업에서와 같이 스킨케어적인 원리, 성분, 그리고 제형을 차용한 스킨 파스트 헤어케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개월간 두피 특화 제품을 구매한 비중이 약 56%에 달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고, 특히 스킨케어 제품들을 통해 익숙한 성분들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미국 시장의 그런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저희가 체감하고 그걸 공감하면서 개발하기라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메이크업 하나의 예로 들자면 미국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추구미가 뭔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공감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헤어케어도 비슷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 모질이 흑인분들만큼 코일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모가 더 많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이런 두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 헤어케어 브랜드들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로 두피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획일화된 처방으로 다양한 소비자들께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스맥스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만 지금 오피스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모질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마치기 전에 그냥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장을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주 NYSCC를 굉장히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소코글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K-뷰티의 커뮤니티,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공신력이 좀 있는 기관이라고 좀 보여지는 곳인데요. 창업자 샬럿 초 님도 본인의 자담회에서 지금 같이 공유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해주셨지만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시면서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하는 것을 굉장히 좀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미국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브랜드 로열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 본인이 어떤 계기로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전달을 하는지, 이 브랜드의 스토리텔링과 브랜딩,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브랜딩이 아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브랜딩이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 공감이 다시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생성하게끔 만들고 이 자발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다시 이제 소비자들의 팬덤과 이 팬덤이 장기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첨언을 드리자면 다양성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임상으로 뒷받침되는 다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을 바라보시면서 지면 모델이나 이런 광고 촬영을 하실 때 흑인 분들이나 이제 라틴 계열의 모델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시고 고용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흑인인 건 알겠어. 근데 흑인한테 그래서 흑인에게도 좋은 거 맞아? 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효능에 대한 신뢰성도 그 다양성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레시스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그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피부과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장비들, 또 우리 많은 의료진들께서 피부과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시술하기에 사용하고 계시는 장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뷰티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T의 시작은 화장품이죠. 왼쪽에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 한국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해외에 계신 분들끼리 한국의 제품에 대한 그리고 그 신뢰를 쌓아놓은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 무엇인가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품에 그쳤다고 하면 최근에는 어떤 시술을 받는가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보시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가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운데 테이블 보시면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비중이 60%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브라질, 일본, 미국 등등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리프팅 시술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피부 관리 영역에서 이제 시술까지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상단에 4가지입니다. 우선 피부과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장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가지고 우리 의료진께서 시술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할 거고요. 이런 영역들을 한국 제조사들이 글로벌리 상당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사들이 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술력, 또 브랜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의 까다로운 의료진, 또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는 제품을 개발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용 의료기의 본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피부를 에너지로 자극해서 재생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에너지 원들로 표피층 그리고 깊은 지방층까지 필요한 부분에 자극을 줘서 그 자극을 통해서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생체 반응을 통해서 탄력 개선, 처진 개선을 일으켜내는 것이고요. 핵심은 피부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도록 돕는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들은 에너지 원별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장비들을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EBD 디바이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왼쪽부터 보면 하이프는 이제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RF, 모노폴 RF는 고주파를 활용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니들 RF, MNRF는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해서 고주파를 피부 깊은 곳에 전달하는 기기입니다. 기술은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필요한 피부층의 피부 깊이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플랫폼 EB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장비가 설치가 되면 장비의 설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모품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슈링크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카트리지라고 합니다. 저 카트리지 안에는 2만 샷이 부여가 됩니다. 보통 환자 한 분당 300샷에서 600샷의 시술을 하시게 되는데 600샷의 시술하면 30명 시술을 하실 수 있겠죠. 병원에서는 30명 시술 이후에는 저 소모품을 다시 구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플랫폼 EBD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시술이 발생되면 소모품 매출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이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라기보다는 왜 성장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결국 소비자와 병의원의 영향입니다. 먼저 소비자 측면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뷰티 소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도 소비자들은 통증이나 부작용은 낮으면서도 과거와 같이 이제 성형을 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술을 통해서 뷰티에 대한 니즈를 충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병원 측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는 돈을 벌길 희망합니다. 많은 환자를 끌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장비. 그런 두 가지의 니즈가 만나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병원 두 가지 측면을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는 둘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끕니다. 가장 왼쪽부터 보면 첫 번째, 병원이 장비를 구매할 때는 병원은 고객 유입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구매하고요. 그 두 번째는 병원이 장비를 구매하면 병원이 스스로 마케팅을 합니다. 본인들의 SNS를 하고 활동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죠.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요즘은 전부 다 시술을 사전 조사하고 가십니다. 그럼 병의원이 만든 컨텐츠들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 본인들이 시술을 받고 오면 시술 이후에 스스로 바이럴을 일으킵니다. 그럼 바이럴이 많이 일어나면 다시 원장님들은 장비를 구매하시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시스의 주요 넘버들입니다. 가운데부터 보시면 과거 5년 동안 매출 성장 35% 정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비와 깔리면 송호품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송호품 매출 성장률은 39%, 그러한 영향으로 마진율도 5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 장비를 가지고 시술을 받고 있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550만 명 수준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크레시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 아까 설명드린 하이프 계열에서는 슈링크, 울트라포머입니다. 그리고 모노폴라 RF 계열에서는 볼륨어라는 장비가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2024년에 저희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마이크로 니들 RF와 레이저까지 장비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소비자가 피부과 가셨을 때 피부 고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리프팅, 어떤 분이 타이트닝, 어떤 분은 색소, 어떤 분은 피부결, 고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민을 다 커버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것입니다. 시장 측면에서 바라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골고루 30%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중도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희가 아직 중국과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때문에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지금 진행 중이고 미국과 중국이 진출하게 되면 조금 더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에서 중요한 첫 번째 경쟁력은 플랫폼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구조라고 하면 설치 기반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저희가 장비 설치 대수를 막대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쉐이딩된 것이 송호품 매출입니다. 장비 매출이 늘어나면 송호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영업이익률이 50%대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설치 기반이 첫 번째 이 산업에서 중요한 팩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찾고 병원이 마케팅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2C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고 검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또 B2B 관점에서는 의료진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유저 미팅을 갖고 또 전 세계에서 본사를 불러서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드리게 해야 됩니다. 결국 브랜드는 소비자가 찾지만 병원이 마케팅하고 또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을 때 장비가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 실행량입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전체 진출해 있는 국가들을 티어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21년에는 브라질만이 티어 1에 있었습니다만 27년에는 티어 군들이 점점 상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해외 각국별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각국별로 KOL을 구축하고 각국별로 의료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실행력이란 각 국가를 다음 단계의 시장으로 성장시키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산업의 중요한 네 번째는 인허가 확장성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주요 제품별 국가별로 해서 주요 인허가 스케줄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저희 주력 시장별로 보시면 고르게 연도별로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장비를 하나 개발해내면 5년짜리 인허가 스케줄이 나옵니다.
한국이 1년 차에 들어가고요. 브라질, 태국 등이 2년 차, 3년 차에 유럽, 4년 차에 중국, 5년 차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진출하게 되거든요. 인허가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장비 하나가 나오면 향후 5년 동안의 스케줄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잘 해내는 그런 역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R&D죠. 고객 중심 혁신이 일어나느냐. 저희가 장비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저희 장비를 같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인풋을 주실 수 있는 전 세계 200명의 KOL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유저 미팅에서 5,500명 분의 그 원장님들을 모시고 인풋을 받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언맷 니즈와 그 의료진들의 그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장비가 슈링크 볼류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슈링크와 볼류머가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 중심 혁신이 과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한 중요합니다. 크레시스는 매년 한 개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개의 제품 출시하고요. 내년에도 출시 예정, 28년까지 신제품 출시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행 개발을 통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그 기술 이외에 새로운 기술 런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현재 제품도 중요한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크레시스의 중장기 전략인데요. 중장기 전략을 다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하단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략 목표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슈링크와 볼류머, 그 다음에 그 MNRF 계열의 장비, 3개의 장비만 저희가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일컬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5개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한 대당 시술수를 확대하는 게 2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진출하게 되면, 인허가를 받게 되면 대형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4번째는 이제 글로벌 영역망을 최적화하면서 필요 시장에는 해외 현지 법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전략 목표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경쟁력들을 확대하기 위한 그리고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늘의 핵심을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는가입니다. K-뷰티의 시장가 확장되고 있고 소비자는 자연스럽고 부담이 낮은 시술을 원하고 병원은 높은 ROI, 반복 매출을 원합니다. 또 SNS와 후기 문화가 이러한 성장을 더 확산시켰습니다. 오른쪽은 그러면 이렇게 확대된 시장에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구조,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소모품 매출이 일어나고 또는 추가 소모품을 애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진,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 양측 모두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실행력, 각 국가별로 달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실행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해서 인허가 확장성이 있는가, 또 제품을 계속 혁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5가지가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좀 요약을 해보자면 기술 산업이면서도 브랜드 산업입니다. 또 의료 산업이면서도 또 소비자 경험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이면서도 플랫폼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의 다음 성장은 이 기술, 브랜드, 또 플랫폼이 결합되는 지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래놀드 크레딧 안영수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뭐 현업에 계신 분들보다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오늘 특히 K-뷰티 밸류에이션 키를 주제로 이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K-뷰티 산업의 외형 성장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경쟁력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바라보는 밸류에이션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의 변화입니다. K-뷰티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지만 팬데믹을 기점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향 수출액은 2021년 0.8조 원에서 2024년 2.3조 원으로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초기까지 K뷰티의 중국향 의존도는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미국을 넘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비주력 시장으로의 다변화가 본격화되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국내 인디 브랜드들을 위주로 아마존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여 소위 말해 메스티지 세그먼트 구축에 성공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포스트 코비드 이후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향 수출액은 연평균 34% 증가한 반면 중국향 수출액은 동기간 연평균 17%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5년의 경우에 보시면은 글로벌 수출액이 0.2조 원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미국향 수출액은 여전히 0.2조 원 증가했고 중국향 수출액은 0.8조 원 감소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외에도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수출액이 0.8조 원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하이엔드 시장이 아닌 메디큐브, 조선미녀, 코스알엑스, 아누아 같은 인디 브랜드들이 아마존 플랫폼을 장악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ODM 인프라와 온라인 마케팅 역량이 결합되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성장세는 좌측에 기재된 5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저가 스킨케어 시장 내 차별성 보유, 온라인 뷰티 판매 비중 확대, 한국 뷰티 ODM 생산 활용, 그리고 스킨케어 카테고리 확장, 마지막으로 K뷰티 유통망 인프라의 확대입니다. 미국에서의 성공 방정식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한류 연품과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유럽과 캐나다는 가성비 중심의 가치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K뷰티의 스킨케어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8년까지 전 지역에서 의미 있는 침투율 확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K뷰티가 도대체 왜 잘 팔릴까요? 바로 데이터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객 리뷰에 따르면은 한국 브랜드는 미국이나 중국의 로컬 브랜드 대비 가성비, 피부 적합도, 성분 안전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제 가격은 합리적인데 성분은 럭셔리하다. 이런 메스티지 포지셔닝이 글로벌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전 세계 MZ들은 어딜 가도 동일한 성향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소구하는 가성비, 피부 적합도 이런 성분 측면에서 K뷰티는 다른 국가의 로컬 브랜드 대비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 환경의 변화도 인디 브랜드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코비드 이후 온라인 채널의 중요도가 급부상하였고 뷰티 섹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벌 뷰티 시장 내 온라인 채널 비중은 2019년 13%에서 2024년 23%로 증가하였고 2027년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절대적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비중 자체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이 가능해지면서 오프라인 거점 없이도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글로벌 대량 판매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즉 그 바탕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제조 생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탑10 OEM, ODM 업체 중 4곳이 국내 기업이며 이들은 단순 제조를 넘어 R&D 역량을 보유한 티어1 파트너들입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 업체 대비 리드 타임이 3배에서 4배나 짧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인디 브랜드들이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티어1 ODM 규모는 2023년 기준 4.6조 원 수준으로 글로벌 2위 수준이었고 화장품 시장 내 OEM의 비중이 약 40%로 1위였던 미국 시장의 6%보다 훨씬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OEM, ODM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티어1 업체 매출액 중 인디 브랜드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반면 미국 티어1 업체는 여전히 레거시 브랜드 위주로 의뢰를 수주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이제 크로스보더러 브랜드사와 OEM사가 협업할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더 길어진다는
문제도 있고 추가로 물류비, 관세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의 OEM, ODM 인프라가 국내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됐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스킨케어의 부상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코비드 이후 스킨케어 분야에서 시장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실제 팬데믹 이후 홈케어 니즈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한국 특유의 다단계 스킨케어 루틴이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아누아의 어성초,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소위 말해 히어로 제품들이 북미와 유럽의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인 유통 장벽은 실리콘투와 같은 전문 기업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폴란드, 두바이 등 글로벌 거점에 물류 창고를 세우고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K-뷰티 브랜드들이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실리콘투의 유럽 물류 창고가 위치한 폴란드, 그리고 두바이, 그리고 신규 진출한 멕시코 지역의 수출액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확장에 따라 빠른 제품 배송이 가능한 구조적인 성장은 K-뷰티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매출만 보지 않습니다. 우선 마케팅 비용 대비 고객의 재구매율이 얼마나 높은지, 네, 업종별 멀티플 추이를 보면 이제 브랜드사가 포워드 EV/EBITDA 기준 평균 13배, 그리고 평균 PE는 22배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리고 ODM사와 유통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K-뷰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상장 기업이 실리콘2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물류 기업 대비 상당히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와 수익성을 시현하여 멀티플 관점에서는 더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 중에 하나가 Rule of 40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원래는 이제 글로벌 소위 말해 사스 같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밸류에이션 로직입니다. 이를 K-뷰티에 적용하면 매출 성장률과 수익률의 합계가 40%를 상회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프리미엄 멀티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실 테크 기업에서는 성장세 자체는 높으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룰 오브 40라는 밸류에이션 로직을 활용했는데 이 K-뷰티 업계에서는 고성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증명하는 기업이 자본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글로벌 그리고 대형 국내 PE들의 투자가 브랜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글래무드 크레딧의 실리콘2 투자 그리고 KKR의 삼화라는 업체 인수 등 유통, 부자재, 제조 전 영역에서 대규모 딜이 성사되며 K-뷰티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실리콘2의 경우 차별화된 사업 모델과 선제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 K-뷰티 글로벌 확산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기회로 평가하였습니다. 구다이 글로벌의 경우 K-뷰티 통합 플랫폼으로서 확장성, 그리고 멀티 레이블 전략, 인수 브랜드와의 시너지 창출 등을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사마 같은 경우는 대형 외국계 PE가 간 손바뀜이 일어난 거래인데 300여 개의 글로벌 고객 기반 프리미엄 패키징 역량, 그리고 K-뷰티 성장에 따른 동반 수혜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 이제 ODM사인데 색조 ODM의 경쟁력, 북미 등 해외 채널 성장성, 그리고 신세계 그룹의 네트워크 기반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모두 사업 모델, 플랫폼 전략, 벤더 역량 등 글로벌 확장성에 주목을 받은 업체들이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실리콘 투자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실사를 통해서 자문사와의 협업을 통해 5가지 투자 후 밸류업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는 리테일 채널 강화입니다. 실리콘2의 기존 바이어들은 대부분 롱테일 채널의 고객들이었으나 이제 소위 말해 티어 1 뷰티 리테일러와의 협업을 통해 북미 네트워크의 확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는 이제 재고 관리 프로세스 체계화입니다. 실리콘2의 사업 모델상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그 지역 확장 그리고 신규 물류 창고 구축에 따라 더욱 정교화된 재고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보다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재고 폐기율이 축소되었습니다. 셋째, MD 역량 그리고 브랜드풀 강화입니다. 저희 투자 이후 마케팅 본부장 신규 채용과 더불어 MD 역량 강화를 통해
취급 브랜드 수를 대폭 확장하였고 인큐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적극적인 브랜드 발굴 및 양성으로 신규 탑 10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넷째, 신규 지역의 성장 확대입니다. 이제 2024년까지 미국에서의 성장세를 확인하였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과 중동으로의 성장세가 회사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추가로 중남미 진출을 위해 멕시코 물류창고를 설립하였고 글로벌 신규 진출을 위해 선제적인 수요 확인 그리고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 역량 강화입니다. 회사의 실적에 따른 주가의 안정적인 부양을 위해 저희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상장 이후 최초로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NDR을 진행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관하는 포럼에도 참가하여 IR 활동을 다변화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IR 활동을 인정받아서 작년에는 한국 IR 협의회 주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년의 이런 밸류업 활동의 결과 회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58% 성장하였고 주가는 2022년 초 대비 1000% 이상 상승하며 유통 플랫폼이 K뷰티의 제3의 필러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K뷰티 생태계는 브랜드, 제조, 그리고 유통이라는 세 가지의 필러가 선순환하며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 기획력, 우수한 R&D 인프라, 그리고 선제적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결합된 K뷰티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글로벌 뷰티 산업의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마케팅 에이전시 디스럽트의 대표 김진희라고 합니다. 네, 아마 디스럽트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바이오던스의 아마존 입점 초기부터 그 아마존 전체를 담당하면서 약 3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함께 하면서 성공을 만들어낸 이런 이력이 있고요. 또 아마존 계정뿐만 아니라 틱톡 광고, 메타 광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최적화, 또 레딧 마케팅까지 이러한 브랜드들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AI 최적화, GEO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AI 검색 시대의 시작입니다. 요즘 그 궁금한 점 있으면 다들 어디에 물어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 구글에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다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또 클라우드에 많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업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 구매 활동에 있어서도 이미 그러합니다. 실제로 이제 베인 컴퍼니에 따르면 약 42%의 그런 AI 사용자들이 AI에게 쇼핑 추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이런 사용자들이 쇼핑을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속화가 되어서 2028년까지 AI 추천으로 발생할 소비가 약 7,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7,500달러라고 하면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아마존의 그 아마존닷컴의 연 매출이 약 5,800억 달러인가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큰 규모의 소비가 AI를 통해서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답변에서 유입된 트래픽은 전환율이 183%나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파트너사 중에서 한 명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미 그 이커머스 몰로 유입되는 세션의 탑 10에 AI 챗GPT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미 세일즈나 오더도 발생을 했고요. 전환율에 있어서도 사실 아직 구글보다는 낮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비해서는 전환율도 거의 3, 4배에 달하는 이런 전환율을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수치들이 사실 말하는 것들은 단순히 이제 AI가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들을 발견하고 어떤 제품들을 선택하는지를 이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채널로 자리를 잡았고 또 그것들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AI에 노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데요. AI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AI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학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모든 이런 플랫폼들의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게는 이제 뭐 오프 플랫폼, 온 플랫폼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플랫폼과 오픈 플랫폼이 있지만 사실 이 오프 플랫폼의 채널들은 모두 관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컨트롤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가 소유한 자산인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가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오프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웹사이트로 모이는 이런 링크를 통해서 모이는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AI에서는 이 브랜드에서는 이 웹사이트가 좀 더 믿을만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신뢰도 신호를 받아서 웹사이트 정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레딧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웹사이트는 AI 검색 노출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AI 학습을 하는 주요 데이터 소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EO의 핵심 앵커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웹사이트가 AI가 학습하기 좋게 잘 구조화가 되어 있다면 이 그 신뢰 신호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웹사이트에 대한 권위와 신뢰도가 올라가서 AI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자사몰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AI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GEO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면 GEO는 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로서 AI에 노출되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구글에 노출되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작업을 SEO라고 했다면 이제 AI에 노출되기 위한 작업을 GEO라고 합니다. 그러면 GEO의 프로세스를 저희 실제 업무하는데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각각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더 많은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AI 답변에 포함되길 원하는 대화의 테마와 핵심 질문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뭐 제품을 하나 개발할 때도 어떠한 뭐 인그리디언트를 써서 어떤 뭐 문제를 풀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제 너무 구매 초기에 이제 물을 만한 이런 프롬프트보다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피지가 많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베스트셀러 K-뷰티 클렌징 오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브랜드가 노출될 만한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AI 툴에서 우리 브랜드의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 브랜드가 노출되고 있는 프롬프트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선정하는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한 방향성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프롬프트에 실제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현황을 진단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사실 AI 그 GEO에서는 다양한 KPI가 존재하는데 사실 너무 KPI가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런 좀 KPI를 뽑아왔는데 먼저 그 AI 비지빌리티 AI 가시성 점수이고요. 그리고 AI 랭킹 그리고 브랜드 인용률로 해서 이런 좀 GEO만의 특별한 그런 지표들이 있고요. 이러한 지표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AI 검색 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쇼피파이 주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실 때는 쇼피파이를 통한 자사마를 많이 구축하시는데 이 쇼피파이에서 세션 그 마케팅 메뉴를 보면 AI 레퍼럴 세션과 아까 보셨던 뭐 AI 그 채널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나 전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첫 번째 이제 프롬프트는 What is the single best foundation? 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알마니, 에스티로더 그리고 뭐 나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What is the best K-beauty, What is the best K-beauty foundation? 이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뭐 티르티르나 뭐 클리오나 이러한 한국 브랜드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아직 뭐 한국에
뭐 파운데이션 브랜드라면 사실 이러한 좀 더 제너럴하고 좀 더 광범위한 프롬프트보다는 좀 더 좁혀서 이제 뭐 K-뷰티 브랜드 파운데이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인 거죠. 이렇게 만약에 저희의 이런 뭐 가시성 점수와 그리고 이제 랭킹 또 뭐 인용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다면 이제 실제로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최적화하는 것들은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론트엔드는 이제 사용자와 AI가 모두 읽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설득적이고 또 이제 매력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백엔드는 사람이 보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AI가 크롤링하는데 사용하는 정보로서 이제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조금 더 인볼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그 비교 테이블을 적극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AI가 좋아하는 그런 정보는 굉장히 구조화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AI에게 이제 내가 뭐 제품 추천을 받을 때 나는 센시티브하고 드라이한 스킨을 가지고 있어. 이 제품 그런 제품을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뭐 20불에서 30불 사이로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AI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AI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킨 컨선에 따라서 어떤 뭐 키 베네핏이 있고 인그리디언트가 있는지 이런 구조화된 형태로 이렇게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FAQ 섹션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타겟 대화 테마 일치하는 질문과 답변이 포함된 이런 FAQ 그리고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FAQ를 이제 하단에 위치시킴으로써 또 그 AI에게 좀 더 학습시킬 수도 있고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목과 그 설명의 전략적 작성입니다. 특히나 AI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뭐 어워즈를 받았다든지 뭐 보그에서 뭐 탑10으로 선정되었다든지 이러한 좀 권위성 있는 것들을 그 더 좋아하고 이제 좀 더 신뢰도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 이제 어워즈를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녹여서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백엔드인데요. 백엔드에서는 이제 알트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각 이미지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 알트 텍스트를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뭔가 제품명을 그냥 하거나 뭐 이미지 1 이렇게 심지어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에 대한 이 알트 텍스트도 AI가 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희 프롬프트에 노출되기 유리한 이런 정보를 많이 넣어서 입력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키마 마크업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페이지를 보면 이게 가격이구나, 이게 뭐 인그리디언트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게 되지만 AI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들이 이 이미지가 또 어떤 거다, 이것들이 가격이다라고 하는 좀 더 이제 그 구조화를 데이터를 구조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입력하는 부분도 또 굉장히 노출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최적화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했다면 이제 뭐 1개월 뒤, 2개월 뒤에 다시 한번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그 지표들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실 그 GEO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뭐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SEO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최적화하면서 우리의 브랜드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더 그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코스알엑스와 이러한 그 GEO 그리고 구매 전환 최저가 CRO까지 같이 진행을 한 이력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뭐 가시성에 있어서도 엄청난 더 좋은 성과를 보였고 인용 비율도 훨씬 더 많이 증가했으며 이 특정하게 모든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제품에 진행을 했을 때 전후를 비교했을 때 하지 않은 브랜드 그 제품 대비 훨씬 더 전환율이나 또 매출도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셔서 또 2차 작업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얼마나 이제 AI가 또 진행되고 있고 검색이 변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실제로 하고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또 다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담아왔는데 PDF라서 아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챗GPT 광고가 런칭됐다라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올해 2월에 미국의 베타 형태로 런칭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호주나 그리고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주요 국가들 위주로 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이번 달의 초이죠. 5월 7일 날 챗GPT에서 릴리즈한 부분은 다음 마켓은 이제 한국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챗GPT까지 이제 광고가 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챗GPT를 통해서 제품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채널인데요. 이 챗GPT에서 발표한 블로그 내용 일부를 발췌를 해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이 광고가 좀 더 자연스럽고 또 유용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만약에 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럼을 코리안 뷰티 세럼을 쳤을 때 이 세럼 브랜드가 세럼 제품들이 다 노출되잖아요. 근데